된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2주 정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0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네. 자, 하여튼 어제 뭐 북한 미사일 쏴서 좀 놀랐는데 네. 아주 뭐 큰 위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우리가 둔감해진 건지. 네, 여튼 뭐 장애에 미친 영향도 뭐 크진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그나저나 금값이 지금 며칠째 지금 꽤 빠지고 있어요. 있죠. 네. 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도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네. 이건 또 어떻게 잠깐 조정 받는 건지 아니면 진짜 너무 고점 달려갖고 이제 슬슬 하락도 할 때가 된 건지 그것도 아주 궁금하긴 합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살펴보고 시장 이야기 박병창 이사님과 한 이후에 또 네. 김준성 대표가 함께 하시죠? 그렇죠. 김준성 대표와 함께는 그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신임 총리가 이제 올라서고 나서 그러면 엔화는 진짜 약세로 가는 건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원화도 덩달아 약세로 가는 거 아니닌가?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 환율 걱정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프로님이 가장 많이 하시니까. 아유, 그렇습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스부터 가보죠.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3프로TV 오세요.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뉴욕 증시가 조금 빠졌습니다. 그 다우존스는 0.7% 하락했고요. 그 나스닥은 0.94%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53% 하락했는데요. 일단은 그 중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에서 그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제품이라 그러면 너무 많죠.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가 있죠. 그 미국산 소프트웨어니까 뭐 노트북부터 뭐 항공기, 제트 엔진 뭐 이런 거가 다 들어가는 건데 이게 뭐 베센티 장관은 소프트웨어든 엔진이든 어떤 것이든 수출 통제가 시행된다면 G7과 공조 속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G7을 그렇게 때려놓고서 G7에 다 관세 때려놓고서 중국은 안 들어가나? G7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그래 서방 국가들 위주로 돼 있나요, 참? 예. 잘 모르겠네.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이렇게 되니까요. 네네네. 근데 보면 다 관세 맞은 나라들인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같이 하자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런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좀 마땅치를 않습니다. 미국이 대응할 수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카드들을 좀 꺼내 들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나 니네 식용유 안 사. 그렇죠. 많이 쓰지도 않을 텐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별로 반응이 없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별로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그 에이펙 때 이제 관세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카드들을 좀 꺼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임팩트가 그렇게 세진 않네요. 전반적으로. 근데 그런 얘기들이 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좀 증시는 좀 약세를 보였고요. 그 넷플릭스 어제 실적이 예상치를 좀 밑돌아서 시장 외에서 좀 빠졌었는데 본장에서도 한 10% 정도 급락을 했었고. 10%? 네. 아, 그래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은 예상치 이상이 냈는데 EPS, 그러니까 이익, 주당 이익은 기대에 좀 못 미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뉴스를 첫 번째 뉴스로 전해주십니까? 첫 번째 뉴스는 그 대출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그 최근에 좀 잠깐 이슈가 좀 됐다가 별거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슬금슬금 계속 얘기가 나오길래 이게 무슨 얘기인지에 대한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그 시작이 미국 지역은행들의 부실 대출에서 시작했던 그 건 맞으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은행의 부실 대출인데 이번에 나왔던 얘기는 앤드류 베일리 그 영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 퍼스트 브랜즈 그리고 자동차 담보대출 업체 트라이컬러의 파산 사태를 언급을 하면서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네. 더 위기의 전조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로는 그 제이미 다이먼이 네. 그때 바퀴벌레가 보인다는 거는 많이 있을 거다는 얘기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죠. 음. 그리고서 대규모 부실 대출로 손실을 봤던 자이언스 뱅코프의 CEO는 시장에 위험이 있다면 그곳은 사모신용일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 뉴스를 접했을 때 네. 그 전에 그 SVB 실리콘밸리 뱅크하고 좀 차이가 있다. 네. 그때는 장단기 금리 역전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좀 개별 문제라서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네. 근데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을 똑같이 그 영국에서도 문제가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원의 금융서비스규제위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죠. 네. 네. 국회에서도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개별적인 사건인지 아니면 보다 근본적 문제를 얘기하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인지는 여전히 열려 있는 질문이다. 우리가 이거는 일부 은행의 문제예요라고 그러니까 답을 못 내리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SVV하고 좀 다르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다른 문제가 딱 요거에만 해당하는 문제인지 요 다른 요 스타일의 애들이 쫙 많이 있는지 네.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용이 조금 더 취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네. 복잡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 대출 방식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판매하는 그런 대출이 부실해져 가지고 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네. 이른바 이제 사모신용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이번에 그 베일리 총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트라이컬러가 발행한 자산 유동화 증권 네. ABS 가운데 파산 직전까지도 AAA 등급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말 좀 어렵죠. 근데 이거 약간 그 빅쇼트 기시감이 들기도 하네요. 서프라임 모기지 때 그때 그때도 건데 네. 그러니까 신용등급 좋아 보이는데도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대출이 나간 부분들이 네. 거기서 부실이 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그 점점 대출 상품들을 그 은행에서는 네. 글로벌 금융위기 위해 BIS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 네. 이쪽에서는 신용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약간 좀 서브한 쪽에서는 굉장히 좀 복잡한 방식의 대출들이 나가는 건데 네. 복잡한 대출이라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 빌리기가 되게 좋은 대출입니다. 뭐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쓰는데 한도가 안 나온다. 네. 한도를 넘어섰다. 그럼 원래 신용카드를 못 쓰잖아요. 네. 그거를 자동으로 대출로 연결을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뭐 쓰고 나서 결제하자 BNPL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것들도 BNPL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Buy Now, Pay Later. 네. 그러니까 지금 사고 돈은 나중에 갚으세요. 그런 것들을 받은 다음에 그런 것들을 지금 뭐 다이싱, 슬라이싱, 트렌칭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 애를 묶어서 네. 쪼개서 다시 이거를 유동화 증권으로 팔아서 네. 그럼 그걸 받은 사람은 대출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묶인 것에 조각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등급은 높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복잡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지금 설명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복잡한 구조화된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부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야 트리플 A가 지금 터졌다고? 네. 야 이거 옛날 그 서프라임 냄새 나지 그러네. 않냐? 네. 네. 라는 얘기를 지금 영국 은행 총재가 얘기한 거고 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만약에 위험이 있다면 사모신용에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이언스 뱅코프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펀드 관련해서 충당금을 5천만 달러를 설정을 했는데 그중에 6천만 달러를 설정을 했는데 5천만 달러를 상각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대출을 해준 부분에 6천만 달러 정도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라는 게 충당금. 네.
이거는 도저히 못 받을 것 같아요가 상각. 네. 근데 6천만 달러를 설정해서 5천만 달러를 상각. 이거는 예측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충당금은 진작에 잡아놨어야 되는데 네. 진작에 못 잡아놓고 이제 잡아놓고 바로 상각.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 관련한 뉴스가 계속 나오려나? 네. 싶어서 이런 거 하나 여기 이때는 이제 막 시장 좋고 하니까 크게 관심을 못 받는 뉴스다가 예. 이러다가 이제 한두 달 지나서 막 여기저기 터지고 나면 아 그때 이게 시그널이었구나 뭐 이런 이제 생각하는 때가 많죠. 그쵸. 그리고 예. 또 이제 뉴스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네. 지금 이쪽 바닥에서 이게 조금조금하게 나오는 뭐 다 자동차 담보 회사가 망했어. 그거보다는 복잡한 문제다. 네. 그리고 트렌치 같은 것도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자동차 담보 대출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자동차 담보 할부를 받았는데 그 할부금을 좀 못 갚아갖고 터졌구나.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 대출을 여러 개를 묶은 다음에 트렌치는 A등급, B등급, C등급을 나눠서 네. 부실해진 거는 C등급부터 가져가는 이게 트렌치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A는 C 터지고 B 터져야 A가 터지는 거니까 그렇죠. B, C 터질 때까지는 나는 멀쩡해. 네. 그러니까 부실한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을 높게 가져가는 채권을 네. 유동화해서 팔았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 뉴스에 숨어 있습니다. 네. 네네네. 자, 첫 번째 뉴스 하여튼 뭐 큰 은행이나 뭐 투자은행 이런 데서 터진 이슈는 아니지만 그런 금융기관에 터진 건 아니지만 사모 신용 요쪽에서 한두 개씩 자꾸 문제가 좀 보이고 있고 위험 시그널이 좀 나오곤 있다. 물론 이게 이제 그 곳에서 이제 대략 정리 잘 될 수도 있으나 다른 데까지 전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금 네. 하는 분들이 꽤 네.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 캐피탈이 LG화학의 이제 그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래가지고 헬리서 캐피탈이 그 엘리엇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행동주의 펀드의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도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상법 개정하고 막 그랬던 것들 있잖아요. 네. 그 상법 개정을 하면은 그냥 주가가 오릅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상법 개정이라는 게 뭘 한 거냐면 주주들이 의견을 내고 네. 의견을 낸 거를 그냥 깡그리 무시할 경우에 주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룸을 더 많이 만들어준 게 상법 개정입니다. 네. 그러면 어쩌면 이런 식의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더 많이 일어나라고 한 게 그렇죠. 상법 개정입니다. 네. 그래서 팰리서 캐피탈이 이번에 그 주주 서한을 보내서 LG 화학의 주가는 13% 올랐습니다. 어제 하루? 예. 아 그래요? 네, 주주 서한을 보낸 것만으로 올랐습니다. 와. 근데 팰리서 캐피탈이 했던 얘기가 어쩌면 너무 당연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팰리서 캐피탈의 지적이 당연한데 네. 우리는 너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당연하게요? LG 화학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석유화학, LG 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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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 표 같이 보시죠. 팰리서 캐피탈이 보낸 건데 아니 LG 화학의 가치가 93조인데 어떻게 시가총액이 24조일 수 있어? 그러니까 LG 엔솔의 시총이 LG 화학의 내재 가치가 내재 가치가 93조인데 어떻게 화학이 24조일 수 있어? 네. 라는 너무 당연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당연히 LG엔솔 지분을 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팔지도 않을 자산인데 뭐라고 생각하죠. 네. 근데 팰리서 캐피탈 입장에서는 아니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 지분만 81조의 가치가 있는데 네. 그게 어떻게 24조일 수 있어? 그것만 팔아도 81조는 생겨야 되는데. 그쵸. 네. 야 너네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이거 팔아서 나눠주는 게 낫지 않아? 라는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네.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야 그럴 거면 팔아서 나눠주는 게 낫지 않아? 그러면 너무 극단적인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네. 팰리서 캐피탈이 좀 얘기를 복잡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 지분 10% 또는 2,340만 주를 거래에 이용을 하는데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대가로 지급하여 LG화학의 소수주주들이 보유한 자사주를 매입한다. 말 복잡하죠. 네. 이거 그냥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LG화학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LG엔솔 주식 주고서 받아와라 라는 얘기고 이거를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LG엔솔 주식 그냥 팔아가지고 LG화학 주식 사라. 네. 그리고 그거 소각해버려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발이 받잖아요. 네. 그 주식을 사서 팔면 훨씬 더 많은 LG화학, 정말 싼 LG화학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그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분을 어떻게 팔어? 네. 그거는 우리 뭐 구시일가들이 용납을 못해요. 네. 엔솔은 좀 떨어질려나 그럼? 그럴까요? 엔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어땠을까요? LG. 그러니까 LG 화학이 엔솔도 올랐어요. 요런 논리로 만약에 10% 올랐다면 LG 화학은 약간 좀 밑으로 가야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하여튼 우리의 이런 기업 문화에 대한 또 어쩌면 어제 4% 올랐는데요. 올랐어요? 네. 엔솔도? 근데 요새 2차 전지가 좀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해외 행동주의 펀드 LG화학 주가 이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 지적 당연한 지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에겐 참 신선하게 다가온 네. 그런 편지 한 통이 10%를 올렸고요. 사실 우리도 얘기는 계속 했었죠. 네. 그렇죠. 뭐 모르는 건 아닌데. 그 뭐 물적 분할 상장에 대한 지적을 몇 년 동안 했었는데 이제는 얘기하면 뭐 하냐, 뭐 그런다고 뭐 되냐, 뭐 이런 것들에 좀 지쳐 있죠. 네. 근데 네. 이런 상법 개정이나 환경이 좀 변했으니까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이제 민간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 전에서는 뭐 정치권에서 나왔다 그러면. 네. 세 번째 뉴스도 가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5번째인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서 미사일을 쐈다라는 부분들도 뭐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것 아니냐라는 네. 겁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 또 시끄럽게 이런 정도거든요. 네. 근데 각국 정상, 에이펙 정상이 지금 한국에 오는 시점에 그렇죠. 옆에서 미사일을 쐈다라는 거는 가셔도 됩니까?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나라 정상이 거기 가는데 저 위에서 미사일을 쏘고 있네. 네. 이게 상당히 불안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갖고 이거를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리고 보니까 뭐 저기 뭐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쏜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북쪽으로 쏴가지고 자기 땅에 떨어졌더라고요. 뭐 그랬다면서요? 네, 그래갖고 뭐 또 오랜만에 한번 또 쐈네. 네. 우리한테는 그런데 이 에이펙이라는 시점에는 분명히 이제 그 각국에서 연락이 왔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이렇게 VIP들 초대했는데 막 옆집에서 막 깽판 부리고 돌 던지고 막 그러고 있으면은 거기 가도 되냐고 저한테 안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보죠. 네. 그래가지고 참 또 저러는구나.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안보실 쪽에서는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고 뭐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었대요. 이게 딱 보니까 얘네 또 미사일 어디다 쏠라나 보다 네. 라는 부분들도 탐지를 해가지고 그 한미 연합방위 태세 하에서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네. 어제 합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하고 더불어서 뭐 이거는 뭐 저기 비슷한 맥락의 얘기는 아닌데 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새로 출범을 하고서 네. 그 첫 기자회견에서 안보 산문서 개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 안보 산문서라는 건 국가안보 보장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이 여기 이제 안보 산문서라 그러는데 이게 보통 5년에서 10년 주기로 내용을 바꿉니다. 네. 근데 이전에 바꿨던 게 2022년 12월이에요. 네. 그러면 나중에 바꾸면 짧아도 2027년 12월이 돼야 되는데 요거를 좀 더 빨리 바꾸겠다라는
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러면서 GDP의 1% 정도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2027년에는 2%로 네. 그리고 5년간 방위비 43조 엔을 확보를 하는데 뭐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이걸 늘려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했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 미국에서 GDP 대비 방위비 요구 네. 올리라고 요구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한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방위비를 올리는 부분들이 찝찝한 나라가 두 군데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일본이고 두 번째는 독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위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계속 올리라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렇게 그 유명한 그 약간 시사 만화 있었거든요. 네. 이러고 있다 이렇게 쓱 쳐다보면서 저희 방위비 올려도 돼요? 진짜? 또 2차 대전 또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들이 어제 일본도 방위비 증액 관련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아침부터 손을 계속 어딘가에 지금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쪼물딱. 아니, 쪼물딱은 아니고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위스덤 칼리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스덤 칼리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각 분야 최고의 지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위스덤 칼리지 2026학년도가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인 글로벌 연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부를 돌파한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 그리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 3% GIN 멤버십 1개월, 3% 주식투자 멤버십 1개월까지 입학 등록만 해도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마구 쏟아집니다. 2025년을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방법, 지금 최저 등록금으로 최대 혜택을 누리며 위스덤 칼리지를 시작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